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똑똑한 청년 생활을 위한 실천 압축형 강의 꿀팁 캠퍼스 문화편 진행을 맡은 운영사무국 이상은입니다. 꿀팁 캠퍼스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꿀팁 캠퍼스는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청년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주도형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희가 있는 이곳 구로구에서는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는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으로는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동네 소모임 및 또래 멘토링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비롯한 지금 여러분이 참여한 꿀팁 캠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설립되어서 2017년 12월 1기가 발족된 후 현재 2기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꿀팁 캠퍼스 문화편 강의를 진행하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굿네이션스의 이승희 팀장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재밌는 강의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디지털 문해력에 관한 유익한 꿀팁을 전수해 주실 분이에요. 환영합니다. 이승희 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강사님 강의를 듣기 위해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짧은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기획조정팀장 이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기획조정팀장 이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짧게 더 드리면 사실 재단법인 굿네이션스는 저희 브랜드여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저는 재단법인 굿네이션스를 운영하는 여의도 아카데미라는 회사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입법 컨설팅 그리고 입법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도 올해 구로 청년정책 아카데미를 진행했었고요. 이렇게 공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청년정책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구로구청 같은 지자체나 또 국회의원실 같은 공공기관과 협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좀 그렇긴 하겠지만은 특히 이런 공공기관들하고는 보통 이메일이나 문서 등 정형화된 텍스트를 공유하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한 페이퍼웍들을 경험을 했고요. 또 제가 지금 입사한 지 4년 차인데 팀장 직함을 달고 있어서 내부 커뮤니케이션도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외부로 다양화된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저만의 노하우나 꿀팁들을 좀 편안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거창하거나 전문적인 지식 전달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이제 꿀팁 캠퍼스라는 이름에 충실하게 소소하지만 정말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네, 그럼 정보의 홍수 속 진짜 정보와 핵심을 찾는 디지털 문해력 기르기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강의는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문해력이 왜 문제인가? 그러니까 문해력이 부족한 게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건지 좀 함께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좀 최근 몇 년간 가장 핫한 이슈죠. 그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얘기 나누면서 진짜 정보를 가려내는 게 좀 문해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이것 좀 확인 좀 해보고, 다음으로는 이제 해독을 넘어 사유로 사고력을 높이는 디지털 문해력 어떻게 가능한지 이 꿀팁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문해력 왜 문제인가? 문해력의 부족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일단 문해력이 뭔지 한번 볼까요? 문해력이란 쉽게 말해서 문자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리터러시라고도 많이 하죠. 즉 읽고 쓰는 능력인데 좀 더 사전에 나와 있는 정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아래를 보시면은 리터러시는 복잡한 사회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개념이라고 하네요. 좀 더 밑에는 리터러시는 단지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에서 더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적응 및 대처하는 능력으로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 당장 문해를 읽고 쓰는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적응 및 대처하는 능력까지 확대가 되는 거지? 라고 이제 좀 약간 의아하시더라도 일단은 이 문해력의 의미가 계속 광범위해진다는 거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오늘 강연 시간에 쭉 함께 하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해력 뜻은 알았고 문자를 통해서 문자라는 수단을 이제 읽고 쓰는 능력,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이 문해력 뜻은 알았고, 그럼 현재 우리의 문해력 수준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강연 참여하시기 전에 꿀팁 캠퍼스 사무국에서 공유한 카드뉴스 다들 보셨을 거예요. 한국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OECD 바닥 충격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시면 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옆에 있는 표를 인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큰 표를 찾아서 옆에 첨부를 해뒀는데, 보시면 학교에서 정보의 주관성과 편향성을 교육받은 이들이, 교육받은 비율이 X축, 이제 사실과 의견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Y축으로 설정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X축, Y축에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과 의견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미흡하고 디지털 교육 기회도 미비한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문해력이 낮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표로만 봐서는 좀 피부로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이명박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인한테 다 떠넘기네. 정말 실망스럽다.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어떤 기사를 보고 화가 나셨는지 보니까 MB 측 첫 재판서 다스 비자금 조성 횡령 모두 부인이라는 기사를 보시고 이제 부인한테 다 떠넘긴다면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올려주셨어요. 옆에를 보시면 아이유 2014년 대입도 포기한 이유 음악 활동 집중. 거기에 이제 달린 댓글이 연예인이면 마음대로 입대 포기해도 되는 건가? 이번엔 또 어떤 편법으로 못 간다고 할 거냐? 개념 박혀 있으면 당당하게 입대해라. 아이유 빨리 입대하라고 재촉하고 계시고요. 또 옆에를 보시면 그 마지막 짤 보시면 한혜진 남편 기성용 출국 배웅 결혼 하루 만에 생이별이라는 기사에 진짜 어이가 없다. 온갖 언플 다 떨면서 결혼하더니 하루 만에 이혼하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러면서 이제 한껏 비웃어 주셨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짤을 보시면 맞아 놀랍죠. 놀라울 정도죠. 이렇게 부인이라는 동음 이어를 잘못 해석한 경우 또 대입을 입대로 단어를 잘못 읽었죠. 단어를 잘못 읽은 경우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 가지 단어, 이 생이별이라는 하나의 단어에만 꽂혀서 맥락을 무시하고 전체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좀 다소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요. 놀라울 정도의 예시긴 한데요. 그래도 기사 댓글창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근데 결국 문해력의 부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소통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문해력이랑 결국 문자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문해력이 부족하면 상대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고 또 내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해서 상대가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즉 소통의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이 낮은 문해력이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이런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나 사실 문해력을 검색을 해보면 문해력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 결과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교육 관련 콘텐츠들에 매우 쏠려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문해력 치면은 우리 아이 문해력 높이는 방법, 뭐 늦지 않았다, 중학생, 뭐 고등학생 문해력 높이기, 수능 지문 문해력 높이기 이런 콘텐츠들이 좀 대다수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수능 다 치르고 공교육도 졸업을 거의 하셨잖아요. 우리 2030 MZ세대의 문해력을 다루는 콘텐츠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좀 기존의 주류로 다뤘던 그 문해력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를 포함한 우리 2030이 일상 속 문해력을 높여서 실생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문해력의 부족은 그냥 우리가 사적으로 가까운 지인끼리 나누는 소통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데이터로 남는 공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류를 유발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이제 문해력은 뭔지 알겠는데 문해력은 말 그대로 문자를 이해하고 읽고 쓰는 능력이랬는데 팩트체크? 아니 사실 검증은 문자를 이해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저부터도 처음 접했을 때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좀 진짜 정보를 가려내는 것이 문해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아까 봤던 저희 카드뉴스 한 번 더 볼게요. 한국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OECD 바닥 충격이라는 이 사실. 근데 이거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정보로. 제가 한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한 논문사의 송영훈 팩트체커님이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보니까 한국인 문해력 OECD 최하위 판정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가장 최근 조사에서 중위권 기록. 일단 이게 지금 올해 3월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 OECD의 가장 최근 국제 성인 역량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문해력은 273점으로 OECD 평균인 266점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청년층 16세부터 24세에서는 OECD 국가 중 4위이지만 2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해 35에서 44세에는 평균 아래, 45세 이후에는 하위권, 55세에서 65세에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해력 측정 점수가 떨어지는 현상 자체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일반적입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라는 게 이제 이 기사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성인 역량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문해력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에요. 내용 한 번 더 관련 내용 보시면은 똑같이 이제 언어 능력의 한국 평균은 273점으로 OECD 평균과 동일. 16세부터 24세로 한정해서 비교하면 OECD 국가들 중에 역량의 최상위의 수준이다. 한국의 16세부터 24세 언어 능력은 OECD 평균 280점보다 높은 293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봅시다. 아니 여기는 이렇게 분명히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자료는 거짓이구나. 이거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사실 아니에요. 이 자료도 맞는 자료예요. 이쯤 되면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냐 헷갈리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표를 볼게요. OECD 주요국의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을 조사했죠, 이 표는. 아까는 국제 성인 역량 조사에서 문해력을 조사했고요. 즉, 둘 다 맞는 표고 이걸 요약하면 우리의 문해력은 높지만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 즉 디지털 문해력은 낮은 거예요. 이렇게 표가 둘 다 사실이고 그걸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표를 보자마자 아, 이건 디지털 문해력을 말한 거고 문해력은 수치가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은 얼마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그런 정확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놓쳤을까?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그렇게 정확한 시각을 가지게 되려면 한번 볼게요. 먼저 자료의 출처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꿀팁 캠퍼스 사무국에서 공유하신 카드 뉴스를 보고 살짝 경계해야 맞아요. 이거 출처가 안 나와 있네? 출처도 없는데 이거 믿을 만한 정보인가? 이렇게. 저희 사무국 매니저님께서 저한테 먼저 이 카드 뉴스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지 봐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처음에 보고는 여기에 아예 거짓인 페이크 정보를 담아 달라고 부탁을 드릴까. 그래서 강의 때 서프라이즈 여러분 속으셨죠? 이렇게 팩트체크가 중요하답니다. 좀 이렇게 써먹으려고 부탁을 드리려다가 이게 또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건데 거짓 정보를 함부로 넣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런 부탁은 안 드렸는데 어쨌든 출처 없는 자료는 경계하시는 게 맞고요. 특히 좀 저는 문과인데요. 저를 포함한 우리 문과생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숫자, 표, 통계 자료만 나오면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안 보고 그냥 그 표 숫자만 나오면 이거 정확한 정보네. 대박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더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이 표가 정확한지 수치가 정확한지 일단은 출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 출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해당 주장의 논거 그리고 반대 주장의 논거를 각각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조금 귀찮고 어려운데요. 일단 어느 한쪽의 주장을 들으면 근거가 뭐지?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하지? 이렇게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딱 뭔가 OECD 뭐에서
디지털 문해, 한국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이 OECD 중에 바닥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또, 아, 말이 돼? 말도 안 돼. 이것도 좀 너무 극단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을 해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근거들이 타당한지, 그러면 반대쪽 입장도 있는지, 반대쪽 입장에서는 뭘 근거로 반대를 하는 건지, 이거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옛날부터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태어났는데, 저랑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NIS 교육을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신문 읽기 교육을 되게 좀 빡세게 받은 세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어른들이 기사를 보려면 조중동에서 하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중에서 하나, 그리고 한겨레 경향에서 하나, 이렇게 하나를 봐라, 기사를 보려면. 왜냐면 이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듣고 모두 보고 비교 분석하는 게 습관이 돼야 크로스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쪽에서는 똑같은 팩트를 다루더라도 제가 좀 이런 기사가 기억이 나요. 옛날에 연평도 이제 포격 당했을 때 그때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사진 해상도를 되게 좀 세게 해가지고 일면에 다른 텍스트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 그리고 이제 그 불타는 연평도 매우 이제 강렬한 사진이 일면에 보도가 됐었고 한겨레 경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면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은 아니었어요. 해상도도 낮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팩트를 다루더라도 어느 걸 강조하느냐가 언론사마다 다를 수 있고 또 매체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측의 입장을 보는 게 습관이 돼야 예를 들면 여기서는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도 여기서는 A가 더 잘못됐다고 하네. 아, 근데 이걸 보니까 여기서는 B가 더 잘못됐다고 하는구나. 근데 둘 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타당하다. 또는 아, 이거 A가 더 잘못했다고 A를 더 강조하는 이 시각은 조금 오바다. 이건 조금 근거가 그렇게 B만큼 탄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안 되면은 A 한쪽만 보면 아, A가 지금 문제구나. 그래, 내가 A 문제일 줄 알았어. 근데 이런 주장을 보셨을 때 B쪽에선 뭐라고 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스마트 시대에서 접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매일매일 어마어마하다 보니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대박 이렇게 스크롤 넘기는 게 좀 많이 습관화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되게 어렵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좀 그런 훈련들을 의식적으로 가지고 해보시면 좋겠고 근데 결국은 다양한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반대 주장의 논거, 그리고 이쪽 주장의 논거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면 이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검색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좀 보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이걸 결국에 요약을 하면 의식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려고 노력하기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막 우스갯소리로 뭐 킹리적 가심이라고도 하는데 이 합리적 의심 필터를 씌우는 게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무관심하게 무관심해서 무비판적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거나 또는 너무 극단적으로 아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고 근거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아 뭐 말도 안 돼. 이러고 넘긴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고 아 왜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이 주장의 근거는 뭐지? 그럼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하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셔야 돼요. 이 자료 출처가 어딘데? 이 자료는 믿을 만한 건가? 이렇게. 가지고 좀 이게 말로는 쉽지만 막상 이런 거를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좀 계속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이제 정책 연구 용역도 하고 또 공공기관하고 협업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진짜 공신력 있는 자료만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처 진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예를 들면 뭐 같이 그 관련 업계 이제 뭐 저희 팀 내부에서 얘기를 할 때도 뭐 여론조사 이렇대요. 뭐 이번에 뭐 대통령 후보 지지율 어디가 높게 나왔대요. 그러면은 여론조사 그거 출처가 어딘데? 근데 제가 출처까지는 안 봤거든요. 그냥 헤드라인만 보통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출처가 어딘데?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대답 못하면 되게 좀 기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좀 너무 부정확한가? 저 사람은 정확히 체크하는데? 이런 뭐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확한 출처를 평소에 확인하시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들을 접하면서 아, 이거 말을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어디서 봤는데 이렇다고 하더라. 이런 출처가 명확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제 업무를 하면서 많이 느낀 편이고, 또 이제 사업 브리핑 같은 것도 전 많이 다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 사업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인 지자체나 또 의원실 같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아까 이게 왜 필요한지 의문을 표하는 일이 많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자연 답변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해당 주장의 근거,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근거, 또 준비를 해가야 되고 이게 퀄리티 있는 설득력을 갖추려면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반응할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나? 반대 주장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설득 근거를 가질 것인가? 여기까지 계속 가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을 많이 거치게 되면 어느 순간 좀 너무 이제 과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수동적으로 수용하지도 않는 좀 말 그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좀 정확한 정보를 가려내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가짜뉴스 팩트체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왜 이렇게 주요하게 다뤄지는 거냐를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포스트 진실 시대라고도 하는데,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뉴스 과잉 시대를 접하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은 수많은 가짜뉴스와 전쟁 중, 이 가짜뉴스 처벌법이라고 해서 정치권에서 엄청 최근에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쭉 읽어보면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논의되는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를 통해 짙은 의도성을 숨기고 있는 가짜와 거짓 정보가 과감하게 질주하는 독특한 시대적 상황. 이걸 이제 포스트 진실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로 대변되는 인터넷 기반 기술의 대중화와 뉴스 창구의 다변화, 그리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나타난 경제적 환경 변화의 원인이 있음. 이 가짜뉴스가 왜 핵심 논제로 떠오르는지 한번 봤는데, 이 포스트 진실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 포스트 진실은 2016년에 옥스퍼드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단어입니다. 이 포스트라는 접두어,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포스트라는 접두어는 수식 대상의 본질적 의미를 일부 계승을 하면서 대신에 그 한계를 좀 극복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옥스퍼드 사전 대표 그레스 윌은 여기서 사용되는 이 포스트는 무의미한이라는 뜻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진실은 무의미한 진실, 즉 진실이 무의미한 시대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냐? 왜 이렇게 진실이 무의미해진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냐?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대중화, 뉴스 창구의 다변화, 다매체, 다채널.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러 가지 채널과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검증이 되지 않은 정보들을 개인들이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채널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요새는 핫한 이슈면 무조건 사실 검증도 안 된 정보들을 짜깁기 해서 좀 자극적인 썸네일로 콘텐츠 올리는 유튜버들을 사이버레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짜 뉴스가 좀 어느 때보다도 성행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진실 시대의 특징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포스트 진실 시대에서 뉴스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갈등을 유발하는 논란의 공간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진실에 대한 대중의 신념 형성 과정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네, 이게 이제 포스트 진실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성적인 논증이나 성찰, 사실 확인이 아니라 개인적 신념 또는 그 감정의 호소를 통해 사실과 진실을 평가한다는 점, 감성적인 개인적 신념이 정치적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그래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지고 이에 관한 판단이 무뎌져서 감성적 결정이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이게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현재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모바일 환경 속 소셜미디어가 뉴스 유통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소셜미디어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정보 환경에서 소셜미디어가 주된 뉴스 소비 수단이 되었다는 점은 기존 이제 레거시 뉴스 미디어와 다른 방식으로 뉴스 소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이용자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생각하는 방식과 여론 형성 과정이 변화했다는 게 이제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정보 환경, 이게 왜 이 스마트폰 모바일 환경이 왜 문해력에 팩트 체크뿐만이 아니라 문해력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캡처해온 건데 이게 시선이 찍히는 거예요. 시선이 찍히는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 좁은 화면을 스크롤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선이 거의 세로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줄은 텍스트는 가로로 있지만 가로로 움직이지 않고 시선이 세로로 움직입니다. 점만 찍어서 특정 단어에. 역행도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 그러니까 읽고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올렸다가 거기서도 이제 하나 단어만 보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역행도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읽지도 않고 한 번만 탁 보고 넘어가는 거다. 잘 읽은 사례를 보면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잘 읽어져요. 근데 잘못 읽은 사례를 보면 거의 안 읽어요. 한 문장에 두세 단어만 찝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역행도 계속 순서를 보시면 역행도 계속 이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거 보시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환경이 문해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거기에 아까 그 소셜미디어 얘기 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의 뉴스 생산 및 이용, 소셜미디어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소셜미디어의 제일 큰 특징. 좋아요 수랑 공유 수, 댓글 이게 소셜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팩트에 기반한다기보다는 속도와 친밀도를 강조하는 친밀도, 좋아요 수, 공유 수 이런 친밀도를 강조하는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면서 더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댓글이나 좋아요 수를 보면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이 정보를 믿고 있구나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인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팩트 체크 해볼 필요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댓글도 엄청 많고 좋아요도 엄청 많으니까 이거 진짜네. 사실 이런 진짜네라는 이거 진짜구나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죠. 정말 무비판적으로. 그래서 그 매스미디어 같은 공적 채널보다 소셜미디어 같은 개인적 이런 관계의 영향력 증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좋아요 수나 댓글로 정보를 받아들인다든지 무비판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뭐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말들 유튜버 뭐 BJ가 하는 말들을 그냥 왜냐면 그 영향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개인의 영향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얘가 하는 말이면 믿어도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사실 검증을 해보는 게 아니라 이 화자를 보고 이 화자의 영향력이 세니까 강하니까 이 화자가 말하는 거면 진실이겠지. 이렇게 좀 판단해서 넘어가는 그런 게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 안 된 정보들이 문해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데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해력은 단순한 문자 해독이 아니라 문자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해해야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가짜 정보는 정확하지 않는 사실을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니까 결국 정확하지 않은 이해로 이어지게 되죠. 여기서 다양한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명예훼손이라던가
가짜 정보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결정에 오류라던가.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전제되어야 되고 그걸 체크하는 것까지가 우리 역할이다. 그래서 문해력 측면에서 진짜와 가짜 정보를 가려내는 거는 이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통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한 정보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꿀팁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료 출처 확인하고 해당 주장에 놓은 거 그리고 반대 주장에 놓은 거 찾아보고 이런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이걸 요약하면 의식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해력의 문제도 알았고, 그래서 가짜 정보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 정보를 파악해서 정확한 이해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좀 이해를 넘어서 그러면 생각하는 문해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걸 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면요. 과거 문해력은 맨 앞에서 설명했듯이 문자를 이해하고 읽고 쓰는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 디지털 문해력은 뭐냐면 테크놀로지를 일단 디지털 문해력에서 읽기 능력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스와 포맷의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습득하는 능력이고요. 쓰기 능력은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식을 생산하고 수정, 보완하며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약간 장황하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텍스트를 읽고 쓰고 이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려면 근데 사실 문해력을 기르려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정보 습득을 좀 지양을 하고 종이책이나 종이 신문을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까 모바일 환경에서 시선 처리가 어떤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분절적으로 단어 한두 개만 딱딱 짚고 넘어가는. 일단 이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리는 행위 자체가 좀 너무 습관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쭉쭉 내려버리게 되죠. 매우 빠른 호흡으로. 이걸 지나쳐도 다시 올리는 게 귀찮을 정도의 이제 그런 이용 방법으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런 모바일 환경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저희 굿네이션스 사이트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홍보 아니고요. 어차피 11월은 쉬어가기 때문에 지금 신청 못 하십니다. 근데 이거 실화냐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인데요. 종이 신문을 읽고 매일매일 단톡방에 인증샷을 올리는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된 이유를 제가 이제 상세 페이지에 작성해놨는데 어느 날 기사 제목 스캔 후 바로 스크롤을 쭉 내려서 베풀 보고 킥킥대는 저 자신에게 놀랐다. 제가 어느 순간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중간 기사를 그러니까 단어를 읽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읽고 그냥 헤드라인 보고 쭉쭉쭉 내려서 베풀 보고 아 이렇네.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를 좀 즐겨온 편이어서 나름대로 읽는 거에는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중해서 기사 하나를 꼼꼼히 읽는 것도 귀찮아하는 이제 저를 발견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매일 신문 일면만, 왜냐면 신문 다 정독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 그거 다 꼼꼼히 읽으면 한 시간은 걸릴걸요? 왜냐면 처음 접하는 정보도 많고 뭐 단어도 찾아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실천이 가능한 매일 신문 일면만 정독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최소한 일면만은 꼼꼼히 보고 정확히 파악하자는 생각으로 근데 이거를 저 혼자만 하면 의지가 이제 계속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거 커뮤니티로 기획을 해서 이거에 공감하는 이제 청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독려도 하고 인증샷도 나누고 그 서로 뭔가 고무되는 자료들을 나누면서 같이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걸 한 건데 처음에는 이제 정확한 정보 파악에 처음에는 목표를 두고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라인만 보고 주변에 이제 말로 공유를 했는데
아, 그거 무슨 내용인데? 아까 뭐 그건 잘 정확히는 못 봤고요. 그냥 그렇다던데요. 이렇게 말한 아 내가 거기서 문제 의식을 느끼고 내가 지금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정확히 파악해야지 하고 이 정확한 정보 파악의 목표를 두고 시작했는데 시작해보니까 해보니까 새로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후루룩 그러니까 솔직히 댓글하고 베풀만 봐도 맥락은 파악이 돼요. 여러분 솔직히 되시잖아요. 제가 막 저는 축구를 좀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제 K리그를 보는데 주변엔 이제 해외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그 스포츠 뉴스에서도 헤드라인만 보고 요새는 이제 스포츠 뉴스 배플이 없어지긴 했는데 댓글 몇 개만 보면 아는 척 할 수 있거든요. 야, 막 이번에 호날두 맨유 갔다면서 뭐 그냥 그 내용은 몰라요. 그 얼마 받고 어떻게 이적했는지 그 트레이드 과정 무슨 뭐 어떤 게 있었는지 포지션 뭔지 근데 그냥 솔직히 기사 제목만 봐도 내용은 알 수 있거든요. 맥락 파악은 가능한데 이거를 신기하게 종이로 텍스트를 보고 정독을 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정보 파악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모바일로 볼 때는 아, 대박. 이렇다네. 였으면 여기서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내 주변에는 좀 어떤 문제들이 있지? 왜냐면 이제 가로로 긴 텍스트를 천천히 정독하게 되니까 호흡이 길어지고 읽는 호흡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는 거예요. 사실 그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를 접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이유는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긴 호흡으로 읽으니까 아 이거는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대안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책 이슈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이런 정보 습득 차원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종이로 된 텍스트를 읽다 보니까 한층 더 깊게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사유를 하면서. 그래서 일단 이거는 같이 이제 하자는 뜻으로 이제 기사를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훑을 때와 달리 진지하게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이제 했었고요. 사실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런칭하고 운영하는 거를 이제 사무국에 한 분이 발견을 하셔가지고 강사로 초청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문해력을 기르려면은 이렇게 종이로 출력된 텍스트를 읽으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 엄청 바쁜데 언제 솔직히 종이신문 솔직히 잘 안 읽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종이신문, 종이책 읽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 시간 없어서 종이신문, 종이책 못 읽으면 영영 문해력은 그럼 못 기르겠네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종이책 읽기예요. 이건 못 따라가요. 근데 그래도 우리 지금 2030 MZ 세대를 위한 꿀팁은 그래도 차선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어쨌든 문해력 기르고 싶다고요. 종이책 못 읽어도.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 출처 확인하고 해당 주장 논거, 반대 주장 논거, 다양한 자료 찾아보기, 의식적으로 합리적 의심하려고 노력하기. 이걸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실 때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디지털 이 기기를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료 출처 확인하는 거. 우리가 종이 매체만 있다면 이거 도서관 가서 하나하나 옛날 신문, 옛날 자료, 논문 이런 거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 디지털 환경이기 때문에 자료 출처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반대쪽 주장에 놓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자료. 이거는 디지털 매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종이책만 좋다. 종이로 이제 받아들이는 텍스트를 봐야 문해력이 길러진다. 저는 이렇게 좀 뭐 그게 맞는 말이지만 종이책만이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디지털 기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앞으로 더 가속화될 텐데.
그래서 이걸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되고 더 쉬운 환경이다. 오히려 이렇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했을 때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건 훨씬 더 우리한테 좋은 환경이다. 다만 하나만 더 긴 호흡으로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긴 호흡으로. 이게 무슨 꿀팁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말만 쉽지 이거 행동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좀 저희가 종이책 들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그 종이책 들고 다니기 귀찮으시면 소리 내서 읽으세요. 소리 내서. 긴 호흡으로 읽으려면 소리 내서 읽는 거를 진짜 추천해요. 요새 마스크도 쓰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소리는 내지 마시고 그냥 저만 인식하는 거, 입 모양으로 읽으세요. 근데 대신에 빠른 속도로 읽지 마시고 예를 들면 자료 추천 확인하기, 해당 주장의 논과 반대 주장의 논과 찾아보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 출처 확인하기, 해당 주장의 논거와 반대 주장의 논거 찾아보기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으려면은 그러니까 들리지 않게 밖에서 혼자 말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라고 하셨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어차피 사람들이 제가 해봤는데요. 너무 크게만 안 하시면 괜찮아요. 너무 옆 사람 방해되는 정도로만 안 하시면 그래서 소리 내서 읽으려면은 어차피 모든 글자를 다 훑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긴 호흡으로. 내가 그냥 모바일로 스크롤 내리는 것보다 소리 내서 읽으시면.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을 기르려면 이제 사실이 검증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자료의 출처와 주장의 근거, 반대쪽 입장 살펴보고 여기에 긴 호흡으로 소리내서 놓치는 글자 없이 읽게 되면 사실 검증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이 길러져요.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쓰기예요. 쓰기. 지금까지 문해력, 특히 디지털 문해력은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정보의 습득과 이해를 주로 다룬 컨텐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읽기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웬만하면 저희 이해는 다 해요. 아까 제가 그 예시 보여드렸을 때 다 막 웃으셨잖아요. 놀랐다고. 왜냐면 우리는 이해했으니까. 그 부인이 이 부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이해는 웬만하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쓰기예요, 쓰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 내 생각을 정확하게 글로 옮기는 게 정말 어려워요. 문해력은 읽고 쓰는 능력인데, 그러니까 좀 우리 청년 세대는 사실 텍스트 쓸 일이 진짜 많거든요. 교수님한테 성적 이의 신청 메일도 보내야 되지, 취업 준비할 때 회사 메일로 지원서도 보내야 되지, 그리고 업무할 때 사내 메신저도 쓰고, 외부에도 메일 써야 되지. 그럼 이 문해력 중에 이 중요한 이 쓰는 능력 어떻게 향상시켜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이해한 정보를 디지털 수단으로 다시 표현해보는 이 쓰기를 좀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 팀에 이제 새 팀원이 합류를 해서 와가지고 첫 회의를 할 때 제가 텍스트 잘 쓰는 법에 대해서 말한 거를 회의록에 정리를 해둔 거예요. 실제 저희 노션 회의록인데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게 업무용으로 쓴 거라서 보고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단 1번 내가 보고할 내용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먼저 씁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가 잘 이해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상대는 어떤 질문을 추가적으로 할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면 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쓰게 돼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해 정리 다 완료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한 상태에서 남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쓰는 거죠. 근데 이 메시지를 받는 상대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오해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조사, 하여튼 이런 뭐 조사, 부사 이런 거는 불필요하네. 이런 걸로 1차 정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보고했을 때 상대가 이해를 하겠는가라는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1차 정리된 걸 가지고 그럼 이렇게 말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대가 궁금해할 것. 예를 들면은 저희
오늘 그 사무국 매니저님이 저한테 되게 친절하게 많은 정보를 담아가지고 정말 이 텍스트의 정석처럼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장소를 알려주세요. 이게 강의가 진행되는 장소, DMMC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여기 주차는 되나? 차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나? 를 궁금해 하실 줄 아시고 주차 관련한 정보까지 달아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텍스트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장소를 알려주면 이 장소에 이동 수단을 어떤 걸로 선택하실지 궁금해 하겠구나, 상대가. 이 정보도 달아줘야겠다. 이렇게 2차 정리까지 하세요. 그 내용을 추가하십시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기 좋게 가공. 그래서 보기 좋게인데 솔직히 기억하기 쉽게, 인지하기 쉽게 가공을 하는 겁니다. 숫자를 달아주시고요. 예를 들면 그냥 쭉쭉 줄글로 이래저래 해서 저래저래 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이게 필요한 상황임. 2번,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임. 3번,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요약, 세 줄 요약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뭐 넘버링도 하시고 줄바꿈도 하시고 중요한 내용은 볼드 처리나 컬러도 입히세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문해력이 있는 사람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텍스트를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메신저나 메일로 텍스트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넘버링, 줄바꿈, 볼드 처리 이게 이제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쓰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수단을 이용했을 때 상대가 뭔가 이해하기, 기억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한눈에 보기 쉽고 한눈에 기억하기 쉽게 한 번 더 가공을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이 4가지 단계가 저 이제 디지털 문해력 중에서 특히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쓰기에 좀 꿀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개인적 꿀팁을 하나 더 드리면 똑같은 내용을 여러 툴로 보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메모장에 이제 내용을 써요. 말할 내용을. 그리고 그 메모장 복붙해서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텔레그램 나에게 보내기로 또 보내봅니다. 그럼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도 신기하게 메모장에서 안 보이던 오타가 카톡 메시지 창에서는 보여요. 카톡 메시지로 보내보면. 신기해요. 그리고 또 카톡 메시지 창에서는 안 보이던 이 어색한 말이 텔레그램 메시지 창에서 읽어보면 또 보여요. 이런 식으로 좀 크로스 체크를 다양한 툴로 이제 보내기를 해서 보면 많은 오류를 좁힐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가공이 가능하고 좀 더 오류를 잡을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진짜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메시지 창에 그 메신저에 따라서 진짜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거를 진짜 좀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 강추합니다. 처음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점점 감이 잡혀요. 저희가 이걸 매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거를 계속 몇 개월 꾸준히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메모장에만 써도 잘 보여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카톡으로 보냈을 땐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구나. 텔레그램 보냈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구나. 이게 많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 오류가 현저히 줄게 돼요. 제가 카카오톡에 보내놓고 이건 틀렸네라고 수정하는 게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텍스트를 작성할 때는 여러 가지 채널, 특히 그 나에게 보내기로 좀 나한테 계속 이것저것 보내보세요. 이게 그러면 타인의 시선에서 또 메모장에서 보는 것랑 이 대화창에서 보는 게 또 타인의 입장에서도 읽을 수 있게 되고 아무튼 이거 좀 저는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꿀 표시해놨는데 꿀팁 2개를 좀 더 드리면은 저희가 문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전화가 아니라 카톡 문의도 많이 하죠. 근데 문의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든 뭐 블로그를 검색하시든 어떻든 정 못 찾겠으면 처음부터 문의를 해야 되지만 그런 텍스트 정보 확인 없이 이거 어떻게 해요? 보다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3단계 절차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4단계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여쭤보려고 문의를 드린다. 일단 4단계에 그러니까 이거 그냥 예시예요. 4단계에 명시된 기준에는 제가 해당 사항이 없는데 3단계에서는 절차를 완료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냥 이거 어떻게 가입해요? 어떻게 이거 이용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것보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 이래저래 해서 여기까지는 됐는데요. 여기에는 명시된 기준에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소통이 원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면 어디부터 설명해 드려야 되지? 지금 어떤 상황이시지? 이거를 다시 물어봐야 되고 어차피 다시 대답을 해야 돼요.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들으려면.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정보를 다 꼼꼼히 확인하고 그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의문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때 소통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빠른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문의 얘기를 해서 또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수업을 듣다 보면은 뭐 옛날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학생이신 분들은 뭐 학교 수업을 들으실 텐데 뭐 지금은 줌이라서 질문이 뭐 옛날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만 들어도 솔직히 저 사람의 이해도가 높은지 낮은지 수준이 가늠이 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답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를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건데 그 질문을 하는 걸 듣고 저희가 쟤는 뭐 똑똑하다, 이해도가 높다 라던가 지금 이해도가 전혀 없구나 이런 게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질문하는 걸 물어보는 건데 그걸 보고도 저희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기획하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의에 답변을 하는데 이제 문의만 봐도 저도 이제 감이 잡히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가 국회 보좌진 양성 과정이라는 좀 주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여기서는 이제 국회 보좌진 양성 과정이다 보니까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근데 제출 받아보면 알거든요. 국회의원실에 이거를 이제 의원실에 추천할 만한 인재인지 아닌지. 왜냐면 저희가 과제 제출할 때 양식을 드려요. 제목 양식, 글꼴 양식 이렇게 해달라.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드리는데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읽으시는 거죠. 정보 습득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 텍스트로. 근데 이 디지털 쓰기의 특징은 데이터가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무서운데 기록이 안 지워져요. 이 디지털 쓰기는 저희가 뭐 그냥 내 다이어리에 쓰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읽었고 그 기록이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쓴 꿀팁은 내가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조금 처음에는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시겠지만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문의 카톡이든 성적 의의 신청 메일이든 업무용 문서 작업이든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인한테 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데 매우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뭐 일희일비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남긴 디지털 기록물로 내가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보통 웬만하면은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회사들에서 전화 문의를 많이 안 받아요. 왜냐면 이제 번갈아 가면 재택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이유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저도 웬만하면 문의를 메일로 받거든요. 처음에 카톡 플러스 친구로도 받아봤는데 메일로 받아요. 왜냐면 메일이 그나마 가장 정제된 언어로 문의를 주세요. 카톡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냥 진짜 그 친구에게 하듯이 한 번에 정리된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제가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의원실에 보좌진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데요. 이거 추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이미 전달한 텍스트를 읽어보지 않으시고 주시는 문의들 그냥 편안하게 근데 그것보다는 메일이 그나마 가장 정제된 언어이기 때문에 정제된 언어로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그 카톡 내용이나 이런 게 다 기록물로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 카톡을 남겨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드린 텍스트를 읽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궁금한 거 막 친구에게 질문하듯이 주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추천을 원하셔도 추천을 해드리기가 어렵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남긴 디지털 기록물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꼼꼼히 체크해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상대의 이해를 돕는 텍스트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2030 저희 청년 세대니까 취업이든 이직이든 또는 뭐 창업이든 다양한 진로를 준비하시게 될 텐데요. 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요새 막 브랜딩 하잖아. 브랜딩 되게 핫한 주제잖아요. 근데 내 이미지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거창하지가 않아요. 올바른 텍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쪽을 꼭 한 번씩 그냥 쉽네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제가 진짜 일상 속에서 좀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진짜 그냥 좀 소소한 꿀팁들로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해력이랑 이제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좀 문자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소소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이 확실한 꿀팁들로 좀 문해력 기르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영미래대학교 DMMC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꿀팁 캠퍼스 문화평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유익한 디지털 문해력에 관한 정보 전달해 주신 이승희 강사님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